이 메밀국수, 누구한테 배웠어? 재벌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젓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평생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죠. 단 한 입 때문이었습니다. 이 맛, 30년 전 사라진 그의 첫사랑만이 만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눈앞에 이 젊은 면접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자의 한마디 대답에 회장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 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회장이 맛본 그 메밀국수 한 입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주 전의 오후 3시였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업체인 청우푸드 본사 로비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바깥의 비바람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른 대리석 바닥 위로 진흙물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흙탕물에 범벅이 된 채 아기를 등에 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나윤이었습니다. 30살. 남편 박민우가 오늘 아침 빗길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오늘은 청우푸드 특별 채용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00여 명 중 오직 10명만이 살아남은 최종 시연회. 요리 시연과 면접을 통과한 단 한 명에게만 청우푸드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을 이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 아침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나윤은 택시를 탔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그 긴 길이 온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윤은 접수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즉각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7번 참가자 박민우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오늘 아침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대신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규정상 대리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접수 못하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규정이요? 남편은 10년을 이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고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섰을 사람입니다. 규정 때문에 그 10년이 사라지는 겁니까? 보안요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집은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나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카롭고 높은 울음소리가 로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 중이던 참가자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애까지 데리고 왔네. 진짜. 직원 한 명이 동료에게 귀를 기울이며 소곤거렸습니다. 어떡하죠? 저분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선들은 연민이 아니라 당혹과 냉담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나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절함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나윤의 팔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젖은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아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나윤은 가슴에 꼭 품고 있던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인생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나간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를 한순간 정적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연회가 지체되는 것을 견디다 못해 직접 조리 시연장으로 내려오던 강진욱 회장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65세. 청우푸드를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정점에 올려놓은 냉철한 기업가. 그가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란스럽던 공간이 한 박자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단단한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보안요원과 맞서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고집스러운 음성,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쏘아보는 형형한 눈빛. 진욱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게 뛰었습니다. 30년 전 평창의 메밀꽃밭에서 보았던 첫사랑 은숙의 섯을 퍼런 기계가 지금 눈앞에 이 젖은 여자에게서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떨림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저 비슷한 눈빛일 뿐이다. 진욱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경보를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분을 회장실로 모셔. 주변의 직원들이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나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면서도 느꼈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채 한쪽 구석에 선 여자의 존재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기묘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갔습니다. 30, 35, 42 그는 이미 평정을 잃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한쪽 벽 전체가 통창이었습니다. 빗속에 잠긴 서울 도심이 42층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흠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 바닥. 그 속으로 흠뻑 젖은 나윤이 아기를 업은 채 들어섰습니다. 초라한 행색이 화려한 공간과 극명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나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품은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며 책상 너머의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욱은 가까스로 자리에 앉으며 나윤의 전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질을, 어떤 온도를 온몸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수조원대 자산가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든 강단 있는 눈매.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 굳게 담은 당당한 인매. 진욱의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평창의 한 막국수집에서 마주쳤던 젊은 시절의 은숙. 이윤을 위해 메밀 함량을 줄이려는 주인에게 음식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정직이라며 단호히 맞서던 그 여자, 효율만을 계산하며 살아온 젊은 진욱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그 섯을 퍼런 눈빛이 지금 이 젖은 여자의 얼굴 위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저 비슷한 눈빛일 뿐이다. 진욱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나윤의 눈빛은 더욱 선명하게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윤은 진욱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습니다. 더욱 단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남편은 10년을 이 회사만 바라보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고가 아니었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레시피만이라도 봐주십시오. 실력은 종이가 증명할 것입니다. 나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진욱은 나윤의 말소리보다 그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나윤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젊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메밀 반죽을 치댄 적 있는 손 같았습니다. 30 아기를 업고 있었으니 그쯤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숙과 헤어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욱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나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고향이 강원도라면 은숙이 사라진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이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무섭도록 정확하게. 말도 안 된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고개를 젓는 동안에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윤의 말이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진욱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상 오늘 즉석 시연은 불가하오. 다만 레시피를 두고 가시오. 내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하겠소. 나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윤은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적어 레시피 노트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진욱은 바닥에 남은 젖은 발자국이 천천히 마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최 비서, 조금 전 회장실에 다녀간 여성 말이요. 조용히 신원을 알아봐 주시오. 나이와 고향 정도면 충분하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진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도시 위로 빗줄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념에 잠길 무렵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시연의 시식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연장에는 9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7번짜리만이 쓸쓸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욱은 한 그릇 한 그릇을 시식했습니다.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평창에서 맛보았던 그 정직한 맛이 오늘도 여기엔 없었습니다. 진욱은 마지막 그릇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남은 면접 순서는 부회장에게 맡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진욱은 창가에 섰습니다. 빗줄기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아까 그 여자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욱이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밤사이 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30살, 4년 전 결혼, 아이 2살, 남편은 중소기업 조리사, 형편은 넉넉지 않음. 진욱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원도, 30살, 가난. 그 단어들이 하나씩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은숙이 사라진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나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제는 평창이 아니었습니다. 은숙과의 기억이 담긴 그 메밀꽃밭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진욱은 그 생각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확신이 두려웠기 때문에. 진욱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나윤이 놓고 간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가 사각거렸습니다. 투박한 손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짚어 내려가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밀을 물에 불려 껍질째 갈아내는 전통 수침법이었습니다. 현대의 어떤 조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메밀을 껍질째 갈아내고 체에 3번 내려 가장 고운 것만 반죽에 쓰는 그 방법.
번거롭고 미련할 만큼 정직한 그 방법.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둘뿐이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이은숙.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평창의 한 막국수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이윤을 위해 메밀 함량을 줄이려 하자 말단 종업원이었던 은숙이 홀로 맞섰습니다. 음식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정직입니다. 그 눈빛이 30대의 강진욱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던 메밀꽃밭이었습니다. 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유품인 배공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청혼의 증표로 은숙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정직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하얀 꽃처럼 정직하게 사랑합시다. 오늘 밤 이 꽃들이 우리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메밀꽃밭 사이로 불빛이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 선대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 놓으란 말이야. 진욱이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하얀 메밀꽃밭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숙의 앞에 남겨진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단 종업원 따위가 후계자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국수집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봉투 하나가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열지도 않은 채 빗속으로 내던졌습니다. 손에는 아직 배공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욱은 눈을 떴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다시 노트 위를 더듬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야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면, 망상으로 끝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욱은 경영진을 불렀습니다. 박민우에게 특별 단독 시연 기회를 주겠습니다. 경영진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욱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내가 결정했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처절하고도 간절한 도박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나윤은 병원에서 민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쏟아냈습니다.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우푸드 비서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나윤의 손이 민우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박민우 씨, 강진욱 회장님께서 특별 단독 시연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다리 골절로 당장 거동이 어렵습니다. 최소 2주는 지나야 조리대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이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보리움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2주 뒤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와 나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고 병실 안으로 가느다란 저녁 햇살이 조용히 비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시연회였습니다. 나윤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장롱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은빛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나윤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시장 가판대에서 빵을 훔치려다 들켜 울며 집에 들어오던 그 밤,
엄마 이은숙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이것을 꺼내 나윤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윤아, 정직하게 굽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목걸이를 걸고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오늘 심은 이 눈물은 언젠가 가장 하얀 메밀꽃밭이 되어 널 안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윤은 넥타이를 매는 민우의 손에 그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메밀꽃처럼 정직하게. 이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민우는 그것을 가슴 안주머니에 조용히 넣고 나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 안에 메밀꽃 모양의 배곡 목걸이가 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진욱이 은숙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청우푸드 본사 조리 시연장. 오직 한 명의 시연자만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기묘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백색 조명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예리하게 내리꽂혔고 환풍기의 낮은 웅성거림이 천장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금속성 마찰음과 차가운 반사광이 뒤섞인 그 공간 안에서 강진욱 회장은 심사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게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아침부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다리에 가벼운 깁스를 한 채였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밀을 다루기 시작하자 시연장 안에 낯익은 리듬이 흘렀습니다. 칼질의 규칙적인 타격음, 재료가 부딪히고 쌓이는 소리, 뜨거운 국물이 솟구치는 소리. 진욱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손끝의 절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났습니다. 민우가 두 개의 그릇을 진욱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메밀 물막국수와 메밀 비빔막국수였습니다. 진욱은 물막국수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이 입에 닿는 순간 진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차갑고 탄탄한 면발이 이 사이에서 끊어지는 찰나 메밀의 구수하고 묵직한 향이 혀뿌리까지 번졌습니다. 동치미 육수의 청아한 산미가 그 무게를 받쳐주며 뒷맛을 깔끔하게 씻어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막국수였습니다. 고춧가루의 열기, 참기름의 고소함, 식초의 새콤함이 차례로 달려들었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메밀면의 구수한 향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 젓가락을 삼키고 나서도 여운이 남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다음 젓가락을 집으러 갔습니다. 30년 전 평창에서 이은숙이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며 만들어내던 그 정직한 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목을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욱은 입술을 짓씹으며 그 전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꺼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눈을 내리깔 수 없었습니다. 진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나?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께 배웠습니다. 이윤숙 씨입니다. 그 이름이 시연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진욱의 귀에 꽂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금속성 마찰음도 환풍기 소리도 다른 심사관들의 숨소리도 오직 그 이름의 잔향만이 고막 안쪽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윤숙. 진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의 초점이 흐릿하게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제해 두었던 그 이름이 낯선 젊은이의 입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발설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조용히 기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성벽이 단 한마디에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려 손수건을 꺼내다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작은 은빛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민우가 당황하며 집어넣으려 했지만 이미 주머니 입구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조리대 가장자리 턱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서 목걸이가 흘러나와 조리대 밑으로 내려오며 그네를 타듯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손으로 잡으려 하는 순간 진욱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진욱이 조리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흔들리는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소름이 목덜미까지 번졌습니다. 귀 안쪽에서 심장 박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크게. 30년 전 달빛 아래 출렁이는 메밀꽃밭에서 은숙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어머니의 유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메밀꽃 모양의 배곡 목걸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뻗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끝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감추려 진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조여들었지만 소리는 안으로만 삼켜졌습니다. 진욱은 조리대 끝을 두 손으로 간신히 붙잡으며 무너져 내리는 몸을 버텼습니다. 여운이 흘렀습니다. 자네,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갖고 있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행운의 뜻으로 넣어준 것이라고, 장모님이 아내에게 물려준 소중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욱은 그 대답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맛, 이름, 목걸이, 세 개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메밀국수의 맛을 전수한 사람이 이은숙이라는 것, 그 목걸이가 은숙에게서 나윤에게로 흘러왔다는 것, 그리고 나윤이 자신의 피부치라는 것. 30년의 공백이 단 하나의 목걸이로 완성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또 다른 임원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앉아 계십시오. 진욱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습니다. 괜찮소? 목소리가 또 갈라졌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더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가 재빠르게 곁으로 붙었습니다. 말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진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팔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최 비서가 진욱을 부축하며 시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진욱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비서가 물러서자 진욱은 그대로 책상을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수가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진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가까스로 고개를 든 진욱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비서, 시연자 박민우 씨, 회장실로 모셔오게. 얼마 뒤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진욱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윤 씨 어머님이 이은숙 씨라 했나? 지금 어디 계신가?
강원도 인제 메밀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홀로. 그 마지막 한 글자가 진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홀로. 30년 동안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메밀밭에서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하루 수백 번씩 반죽을 치대며 나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나윤이 친구들에게 멸시당하면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욱의 어깨를 조금씩 눌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계단을 오르던 그 세월 동안 은숙은 척박한 땅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벽이 그녀의 지독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간 뒤 회장실에는 진욱 혼자만이 남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저녁 하늘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진욱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달빛 아래 하얗게 출렁이던 메밀꽃밭과 그 꽃밭 한가운데서 웃고 있던 은숙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65살의 재벌 회장이 텅 빈 회장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눈물방울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은수가 30년치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짐승처럼 꺾인 어깨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은 회장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찾아가야 했습니다. 강진욱 회장은 지난밤 30년치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소리 없는 통곡으로 삼켜냈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욱은 새벽이 밝아오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호령하던 그 냉철한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꺼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뺨의 살이 하룻밤새 더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으로 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30년 전 잘못을 저지른 한 사내로서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우에게서 받은 주소를 향해 최 비서가 운전하는 차가 서울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가파른 언덕 위 페인트가 벗겨진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진욱은 차창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회장 집무실에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 시간 동안 나윤은 이 골목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대비가 뱃속 깊은 곳을 비틀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회장님. 진욱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빌라 복도. 초인종 앞에 선 진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지금 이 낡은 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욱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윤이 아기를 한쪽 팔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진욱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윤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거실이었습니다. 진욱은 낡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윤은 아기를 바닥 매트에 내려놓고
차 2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집어들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진욱은 차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강원도 평창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소. 이윤숙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밀꽃밭에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떼어놓았소. 당신 엄마가 임신한 것도 나는 몰랐소.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그 후 30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소.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사실이요. 나윤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진욱은 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낡은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내 아비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을 참아온 단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들은 고백이 아니라 통안이었습니다.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윤은 아기를 품으로 끌어당기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진욱이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엄마가 저를 혼자 낳던 날 밤에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 없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학교 다닐 때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요? 엄마가 얼어붙은 메밀밭에서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손이 터지도록 반죽을 치대던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뭘 하고 계셨어요? 혈연이라는 말 하나로 그 세월이 지워져요?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그 지옥이 사라져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진욱은 그것들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않은 채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윤숙의 딸이었습니다. 무너지면서도 고개를 세우는 법을 몸에 새기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강단마저 이윤숙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진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나윤의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실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나윤은 진욱이 손을 뻗어 자신에게 닿으려는 순간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거친 마찰음이 거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진욱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렸습니다. 맞잡지 못한 손의 허망함이 그 손끝 떨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이라는 선고였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만으로 30년의 상처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낸 시간의 무게는 핏줄이라는 한마디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나윤이 진욱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서늘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기다린 적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아비 노릇하려 들지 마세요. 제 남편도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 조용한 닫힘에는
진욱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욱에게는 가장 서늘한 거절이었습니다. 진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었습니다. 그 빛이 진욱의 굽은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초라한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나윤의 말들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그 질문에 진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나윤의 30년을 단 1초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진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자리를 지킨 이유였습니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선 진욱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빌라 입구를 나서자 찬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최 비서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나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러나 그 딸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진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회사로. 그러나 차가 출발하는 동안 진욱의 머릿속에는 나윤의 얼굴 뒤로 겹쳐 보이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메밀꽃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은숙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찾아가야 할 사람은 30년을 홀로 버텨온 그 여자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진욱은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나윤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갔어야 했던 곳.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서울을 벗어나는 2시간 내내 나윤의 차가운 눈물과 뿌리쳐진 손의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욱은 앞만 보았습니다. 백미러 속의 서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도로 위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욱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그 물음이 굽이진 산길을 따라 계속 따라왔습니다. 진욱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추는 지점에서 최 비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앞은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욱은 말없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으로 포장도 되지 않은 좁은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길 양옆으로 하얀 메밀꽃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그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없이 넓고 한없이 하얀 그 광경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끝으로 짙은 메밀꽃 향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진욱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30년 전 평창의 그 밤과 똑같은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하나가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허물었습니다.
진욱은 흘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메밀꽃이 양옆에서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진욱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꽃밭 한가운데서 허리를 굽힌 채 자풀을 뽑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른 여자였습니다. 작고 야윈 어깨였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함이었습니다. 진욱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크게, 그 어깨가, 그 손놀림이, 그 굽힌 등의 선이 30년 전 메밀꽃밭에서 보았던 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진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수가.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소리내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꽃밭 위로 그 이름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이은숙이었습니다. 은숙은 진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메밀꽃이 흔들리는 동안 은숙만이 그 자리에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30년치의 원망과 30년치의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진욱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 하려고요? 여긴 당신이 올 때 아니에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의 원망이 담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진욱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는 원망보다 더 서늘한 것은 그를 철저히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는 은숙의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을 그리워했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그 이름의 주인이 돌아가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욱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에게 해야 할 말은 수만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 말들이 모두 목 안에서 뭉쳐버렸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설명도 그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진욱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꽃밭 너머 작은 막국수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낡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나무 문은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의 등이 30년 전보다 훨씬 좁아져 있었습니다.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욱은 그 굽은 등을 바라보며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등을 저렇게 만든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게 한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어떤 비수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은숙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돌아서서 다시 볼 줄 알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욱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울 리 없다는 것을. 30년의 상처는 한 번의 방문으로 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빗장 걸리는 금속성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진욱은 그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낡은 문턱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신분을 숨기고 그녀의 곁을 맴돌던 그때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된 그가 낡은 막국수집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함도 수조원의 자산도 지금 이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피부를 때리는 빗방울의 타격음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구두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진흙으로 변하며 구두 밑창을 끌어당겼습니다. 메밀꽃들이 빗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욱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면 끝이라는 것을.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등에 달라붙은 재킷이 무겁게 처졌습니다. 빗물이 눈 위로 흘러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청우푸드 회장이라는 이름도 화려한 집무실도 지금 이 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두고 온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진욱은 그 사실을 빗속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따뜻한 빛이 빗속에서 작게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른 빛이었습니다. 은숙이 나윤을 키우며 매미를 치대며 홀로 버텨온 세월의 빛이었습니다. 진욱은 그 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문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빛 속에서 버티는 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몸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식하리만큼 단순한 고집이 지금 이 순간 진욱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언어였습니다. 용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욱은 빗속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린 사람이 30년을 되찾으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고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욱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메밀꽃들이 빗속에서도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는 여기서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욱은 밤새 막국수집 문 앞에서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굳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는 무거웠고 발바닥은 차가운 진흙의 냉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치아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숙이 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숙도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욱의 흠뻑 젖은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숙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문틈이었습니다. 진욱은 낡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메밀 반죽이 묻은 나무 조리대, 기름때가 낀 가마솥, 낮은 천장. 가난하고 고단한 세월이 벽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조리대 끝에 놓인 낡은 밀방망이 하나, 벽에 걸린 삭은 앞치마 하나,
진욱은 그 공간에 서서 자신의 집무실을 떠올렸습니다. 42층 위에 넓고 화려한 그 방과 지금 이 낮고 작은 막국수집이 30년 동안 나란히 존재했었습니다. 그 대비가 뱃속 깊은 곳을 비틀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것들이 드디어 봉인이 풀리듯 쏟아졌습니다.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진욱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당신 떠나고 한 달쯤 지나서야 알았어.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병원 앞까지 갔어. 몇 번이나. 은숙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배를 붙잡고 있는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 그걸 내가 끊을 수가 없었어. 은숙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였으니까. 피냄새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가위 하나로 탯줄을 잘랐어. 아무도 없었어. 이름을 부를 사람도, 손 잡아줄 사람도. 나윤이가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밤을 버텼어.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혼자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낮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었어? 그 말이 가게 안에 고요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치의 원망이 은결된 문장이었습니다. 진욱의 시선이 은숙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멈췄습니다. 한때 자신이 배곡 목걸이를 걸어주며 소중히 어루만졌던 그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밑은 흙대가 박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반죽, 수천 번의 도끼질, 수만 번의 물깃기가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30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진욱은 그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으려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닿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둔탁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제 이 땅이 처음 얼어붙던 겨울, 나윤이 데리고 이 산자락으로 올라왔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었어. 메밀밭에서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면서 생각했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근데 있잖아. 나윤이 손 한 번 잡으면 또 할 수 있었어. 그게 다였어. 그 말이 진욱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은숙이 버텨온 30년의 무게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거창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웅장한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의 손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손 하나가 30년의 지옥을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절규보다 어떤 통곡보다 더 무겁게 진욱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당신 회사가 신문 일면에 날 때마다 나는 그 신문으로 나윤이 도시락 쌌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상 받는다는 기사 나올 때 나는 나윤이 학비 때문에 사채 쓸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 세월이 얼마인 줄 알아? 그 세월 동안 당신 얼굴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욱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에서 울릴 때마다 진욱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박수 소리, 언론의 조명, 수조원짜리 계약서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죄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청우푸드의 회장으로서 일궈온 눈부신 성공이 은숙이 굶주림을 견디며 나윤을 안고 버틴 그 지옥 같은 희생 위에 세워진 주춧돌이었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노트 뭉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강제 이별을 당한 그날부터 진욱이 써내려온 참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은숙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던 기록. 찾지 못하고 또 헤맸던 기록. 그녀를 향한 30년치의 그리움과 자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의 이름만 수십 번 반복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빗물에 조금 젖은 표지가 진욱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뭉치의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진욱은 그것을 은숙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에 이마가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65살의 남자가 낡은 가게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꺽꺽거리는 울음이 온몸을 경련시켰습니다. 가게 안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은숙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임신한 것도 나는 몰랐소. 그날 밤 끌려간 뒤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당신이 나윤이를 혼자 낳았다는 것을, 그 지옥 같은 세월을 혼자 버텼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변명이 아니오.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도 알고 있소. 몰랐기에 찾지 못했고 찾지 못했기에 당신 곁에 없었소. 그 모든 것이 내 죄여. 말이 끝나자 가게 안에 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욱은 자신의 일기장 노트 뭉치를 은숙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욱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한동안 바닥에 놓인 일기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집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열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의 벽이 저 낡은 노트 뭉치 안에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부터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1993년 봄. 은수가 어디 있어? 오늘도 찾지 못했어. 강원도 전역을 헤맸지만 흔적이 없었어. 내가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르겠어. 손이 멈췄습니다. 은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1년 겨울. 오늘 신문에서 평창 메밀축제 기사를 봤어. 혹시나 싶어 찾아가 봤지만 허탕이었어. 내가 만들던 국수 맛이 자꾸 생각나. 그 맛을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보고 싶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가을. 오늘도 강원도 쪽 인명부를 뒤졌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찾지 못한 채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은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닦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닦기도 전에 두 번째 방울이, 세 번째 방울이 이어졌습니다. 은숙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을대에서 흔들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흐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흔들림이 오늘 밤 낡은 가게 안에서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일기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만의 지옥을 살았다는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욱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비극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다른 지옥을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그 지옥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먼저 고통을 함께 아는 것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첫 번째 문턱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마당에 고인 빗물 위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그 물 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30년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진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를 부르는 대신 진욱은 메밀국수집 마당 한켠에서 도끼를 잡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손이 지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계가 벗겨진 빈 손목이 거친 나무 껍질을 감싸쥐었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은 엉성했습니다. 장작이 반쪽만 쪼개진 채 삐딱하게 넘어졌습니다. 진욱은 이마에 땀을 닦고 다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작이 쪼개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이른 아침 산자락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메밀꽃밭 너머로 퍼졌습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것을 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애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부터 마당을 쓸고 차가운 우물물을 깃고 장작을 팼습니다. 은숙이 눈을 뜨기 전에, 은숙이 주방에 들어서기 전에 그 묵묵한 고집이 진욱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였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과는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사과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도끼를 들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진욱을 처음엔 조롱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이런 거 한다고 세상이 바뀔 줄 아나 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진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짜내고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은숙은 혀를 차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조롱. 그러나 완전히 외면한 사람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조롱 안에는 아직 그를 향한 시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등 뒤에서 도끼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묵묵한 소리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은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국수 반죽을 치댔습니다. 자꾸만 그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는 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서도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이 그 소리에 맞춰 잠깐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은숙은 그 사실을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툰 도끼질에 진욱의 손등이 깊게 패였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진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 상처 위에 뿌렸습니다. 피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에서 피와 흙이 뒤섞여 굳어가는 동안에도 도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갚으려는 한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만들어내는 파열음이 산자락에 울릴 때마다 은숙의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은숙이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비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는 그 뒷모습 앞에서 은숙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30년 전 청년 진욱의 눈빛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막국수집 허드렛 일을 도우며 웃어주던 그 청년이 저 구분 등 뒤에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생각을 서둘러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창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조롱에서 무시로, 무시에서 시선으로, 시선에서 흔들림으로. 그것이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용서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진욱이 은숙보다 먼저 주방에 들어서 메밀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힘의 배분이 맞지 않아 반죽이 조리대 끝으로 자꾸 밀렸습니다. 그러나 진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둔탁하게 바닥을 치는 반죽의 울림이 조리실 안에 일정한 리듬으로 퍼졌습니다. 진욱은 그 리듬 속에서 30년 전 은숙이 반죽을 치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자신의 두 손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손바닥 위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 문 앞에 서 있던 은숙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리듬이 묘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반죽을 치대던 그 리듬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한때 나란히 뛰었다는 것을 그 소리가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증거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은숙의 가슴 한켠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은숙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변화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진욱의 반죽을 가로챘습니다. 진욱은 물러섰습니다. 은숙이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수만 번을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조리대 앞에서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채우는 것은 진욱이 했습니다. 반죽을 미는 것은 은숙이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없음, 같은 리듬, 같은 공간,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속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이 조용히 맞물렸습니다. 30년 전에 함께했던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변화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은숙이 진욱의 앞에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박한 그릇이었습니다. 진욱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묵직했습니다. 그릇이 닿는 찰나의 달그락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용서의 말도 화해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욱은 국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모골대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평창에서 처음 그 맛을 보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식어도 따뜻하고 초라해도 깊은 그 맛이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 바닥으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닿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같은 새벽을 보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나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30년의 원망이 한꺼번에 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이후로 두 사람은 비로소 같은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이 잃어버린 젊은 날의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이 멈췄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메밀국수집 마당에서 진욱과 은숙이 나란히 같은 새벽을 보낸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나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숙이 나윤을 불렀습니다. 인제 산자락의 작은 국수집. 나윤이 아기를 안고 들어서자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고 빛바랜 노트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욱이 무릎을 꿇으며 건넸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오래된 손때로 거뭇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은숙은 일기장을 조용히 나윤의 앞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 30년 동안 우리를 찾아 전국을 헤맸어. 매일 밤 이 일기장을 쓰며 홀로 울었단다. 이 일기장이 그 증거야. 나쁜 사람이었다면 찾지도 않았겠지. 나윤은 일기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국수집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일기장 몇 권으로 내 30년이 지워지진 않아요.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걸로 보상이 돼요? 난 아직 이 사람이 싫어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나윤은 자리를 피하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은숙이 나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고 살아온 은숙의 손이 딸의 소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메밀밭에서 맨손으로 돌을 골라낼 때도 사체의 독촉을 받던 날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었습니다. 나윤은 그 떨림을 느끼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나윤은 처음 느꼈습니다. 나윤아, 내 아빠는 내가 태어난 것도 몰랐어. 끌려가던 그날 밤 엄마가 임신한 줄도 모른 채 강제로 떠난 거야. 그 후로 30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녔어. 엄마가 부탁이야. 딱 한 번만, 그 손 한 번만 잡아줄 수 없겠니? 은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윤은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던 엄마의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눈물이 은숙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윤은 엄마가 우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엄마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기가 나윤의 품 안에서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 밤 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몇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번진 잉크 자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자국이었습니다. 은숙, 은숙, 은숙. 어떤 날은 엄마의 이름만 수십 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홀로 울었던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런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찾지 못했다. 나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또 한 페이지. 은숙의 이름 옆에 작은 메밀꽃 하나가 서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서툰 선 하나가 나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옥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새벽찬 공기처럼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버리고 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찾지 못해서 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윤은 일기장을 덮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메밀꽃밭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였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진욱이 말없이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찬 공기 속에서 혼자 묵묵히. 화려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한 사내였습니다.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자신과 가게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던 이 사람이 둘 다 같은 것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윤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나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른 흙을 밟는 발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진욱은 나윤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눈빛도 재촉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나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나무 가시가 박히고 진물이 흐르는 거친 손과 그 손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낸 딸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두 사람의 손마디 사이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윤의 생애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온 그 단어였습니다. 진욱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나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윤이 먼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진욱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진욱의 두 팔이 천천히 나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껴안는 포옹이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그 두 팔 안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나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진욱의 눈물이 나윤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메밀꽃밭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얀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욱과 은숙이 제외한 이후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청우푸드 K푸드 개발팀장이 되었습니다. 장모 은숙의 수침법과 정직한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메밀막국수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신제품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런칭 행사 카메라 앞에서 민우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맛의 주인은 저의 장모님 이은숙 씨입니다. 그 한마디가 언론을 탔습니다. 그리고 인제 산자락의 낡은 막국수집에도 닿았습니다. 은숙은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반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런칭 후 5 식구는 인제의 메밀꽃밭으로 모였습니다.
그날 점심 다섯 식구는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숙이 직접 뽑은 메밀막국수였습니다. 소박한 그릇들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그릇에서 국수를 나누어 먹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기가 진욱의 무릎 위에서 반죽 냄새를 맡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진욱이 아기의 작은 뺨을 손끝으로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은숙이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다섯 식구는 언덕 위로 올랐습니다. 민우와 나윤, 아기, 그리고 진욱과 은숙,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덕에 앉은 진욱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아기가 진욱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진욱은 그 작은 손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나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메밀꽃 향기와 멀리서 들리는 계곡물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진욱과 은숙은 서로의 깊게 팬 주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주름들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지독했던 고통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사과보다 깊은 용서였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매끄러운 옥의 질감이었습니다. 진욱은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메밀꽃 모양의 배곡 목걸이였습니다. 은숙의 눈이 그것에 닿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30년 전 달빛 아래 메밀꽃밭에서 자신의 목에 걸어주던 그 청혼의 증표였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팔지 않았던 것. 나윤에게 물려주었고 나윤이 민우에게 건넸고 그 목걸이가 다시 진욱의 손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걸어온 길이 곧 이 가족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진욱이 은숙의 뒤로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더 많이 떨렸습니다. 진욱은 주름진 은숙의 목 위에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따뜻한 살결에 닿았습니다. 찰칵, 잠금장치가 채워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진욱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건 우리 가족이었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손이 천천히 목걸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차가운 옥의 감촉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숙이 먼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진욱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욱은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팔로 은숙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0년이 그 품 안에서 조용히 풀렸습니다. 나윤이 민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기가 꽃밭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언덕 위로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다섯 식구의 웃음소리가 메밀꽃밭 위로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꽃이 지고 줄기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수가 되었습니다. 버텨낸 사람들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하얀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다섯 식구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다섯 식구의 실루엣이 서서히 꽃밭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정직하게 버텨온 시간은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차가운 빗속 인제 산자락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속죄가 결국 한 가족을 되찾게 했고 30년 만에 끊어진 사랑을 다시 잇게 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지만 정직하게 버텨온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혈연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가족은 고통을 함께 견딘 시간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속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열었고 한 여자의 30년 묵은 정직이 세상을 움직이는 맛이 되었습니다. 메밀꽃은 척박한 땅에서야 비로소 피어나듯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가장 시린 계절을 지나온 뒤에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을 홀로 버텨온 사람의 속죄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